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장면을 직접 겪어보셨거나 혹은 전해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과 처음으로 정식 식사를 하는 자리 말이죠. 그 밥 한 끼는 때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인정과 세태가 오가는 자리이자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는 팽팽한 신경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세련되고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월감으로 가득 찬 예비 며느리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겪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무시와 배제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예비 며느리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계산서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한번 미소 지었을 뿐이죠.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이 어머니에게는 과연 어떤 남모를 힘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주 단순한 손짓 하나가 어떻게 그 순간 그 도도한 여자의 모든 계산과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을까요? 수모에 가까운 그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평곤할 수 있었으며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식사 자리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 지혜, 그리고 존엄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심정숙 올해 58입니다. 친구들은 다들 제 나이면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편히 쉴 때가 아니냐고들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호를 홀로 키워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 여의도의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시켰으니 말이죠. 저 역시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반쯤은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은 막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 이막의 내용이 무엇일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연극의 서막은 청담동에 있는 월궁이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민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자친구인 지은이가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미 장소까지 예약해 뒀다는 겁니다. 전화를 들고 창밖의 낡은 빌라촌 담벼락을 바라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식사는 명목상으로는 아랫사람이 대접하는 자리지만 사실은 임지은이라는 그 아가씨가 예비 시어머니인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자리라는 것을요. 저는 일부러 꾸미지 않았습니다. 늘 입던 편안한 남색면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의 회전문은 어찌나 높고 투명한지 제 눈가의 주름이 적나라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잘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할 정도로 강했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만큼 화려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맑고 높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서 나는 진한 향수 냄새처럼 향기로웠지만 왠지 모르게 한 꺼풀막이 씌워진 듯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의자를 빼주어 자리에 앉았는데
가죽 시트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쓴 낡은 캔버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색하게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분위기 마음에 드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은밀하게 제 옷차림부터 식탁 옆에 놓인 투박한 손까지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구나. 아주 으리으리해. 요리는 지은이가 주문했습니다. 하나둘씩 요리가 나오는데 접시는 세숫대야만 한데 담긴 음식은 고작 한 입거리였습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해설사처럼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대구살은 어느 나라에서 공수해 왔고 저 맑은 탕은 얼마나 귀한 식재료를 넣어 끓였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고기는 확실히 부드러웠지만 집에서 생선을 구울 때 나는 그 따스한 기름 냄새가 없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민호가 저의 침묵을 눈치챘는지 은백색의 옥처럼 생긴 음식을 제 접시에 덜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아주 좋대요. 제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지은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인 애교가 배어 있었죠. 아유, 민호 씨. 어머님께 그런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실 거야. 이건 분자 요리라는 건데 일종의 과학이야. 마치 내가 요즘 공부하는 NFT 디지털 아트 같은 거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미래 트렌드랄까. 저는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식사 내내 지은이는 제가 알아들을 수도 끼어들 수도 없는 주제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몰디브로 스킨스쿠버를 다녀온 이야기, 어느 명품 브랜드에서 신상 한정판 백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녀가 말할 때 눈동자는 반짝거렸지만 그 빛은 결코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벽 밖에 격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벽 저편은 그들의 화려하고 젊은 세상이었고 제 쪽에는 식어가는 국화차 한 잔뿐이었죠. 민호가 몇 번이나 화제를 저에게 돌리려 애썼습니다. 옆집 장 여사님, 건강은 어떠신지, 베란다의 난초는 꽃을 피웠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지은이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애교 섞인 말투로 막아섰습니다. 아잉 민호 씨, 우리 오늘 좋은 곳에서 밥 먹는데 그런 시시콜콜한 집안 얘기는 나중에 해요. 어머님, 제가 지난달에요. 그러고는 또다시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세상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눈치를 먹는 건지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끝나고 테이블이 정리되자 직원이 디저트를 내왔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스푼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우아하게 입가를 닦더니 저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사 즐거우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아주 훌륭했어.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한껏 더 달콤하게 낮췄습니다. 마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했지요. 그럼 오늘 식사는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축하 선물로 사주시는 걸로 해도 될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식탁 아래 놓인 그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도전과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 와본 적 없을 촌스러운 노인네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도 초과가 될지도 모르는 카드를 꺼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당황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완벽히 승기를 잡으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 아직 너무 어리구나. 저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기뻐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덤덤한 미소였습니다. 무릎 위의 가방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마침 우리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던 검은 정장의 지배인 명찰을 단 중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지은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제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민호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 손짓을 본 킴 지배인이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고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테이블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사장님, 아니 누님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어떻게 이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까? 오늘 식사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지요.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월궁을 나설 때 청담동의 밤거리는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벽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침묵에 잠긴 우리 세 사람의 얼굴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맨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호는 지은이네 집 주소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우리 집 주소를 댔습니다. 차는 매끄럽게 도로 위를 달렸지만 차 안의 공기는 레스토랑의 냉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바라볼 뿐 끝내 우리 모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저 내릴게요.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차 문을 열고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해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이제 우리 모자만 남았고 침묵은 더 거대해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다다를 때쯤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지배인님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이 저를 아주 먼 과거 30년 전 서울 물레동의 축축하고 낡은 골목길로 데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빠가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지.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난 고작 20대였고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너를 데리고 살얼음판 걷듯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단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남은 돈을 다 털어서 골목 어귀에 작은 국수 좌판을 하나 차렸어.
메뉴는 딱 하나, 친정엄마한테 배운 소고기 국수였지. 새벽부터 큰 가마솥에 소 사고를 고아냈는데 그 진한 냄새만이 그 힘든 시절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어. 30년 전의 서울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제 국수 가게에는 간판도 없었고 그저 골목고기 국수라고 불렸습니다. 주로 근처 공장 노동자나 이웃들이 손님이었지요. 푹 삶아 부드러운 고기 몇 점의 뜨끈한 국물을 넉넉히 부어주면 지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국수를 삶으면서 너를 유모차에 앉혀두곤 했어. 넌 참 순해서 울지도 않고 동그란 눈으로 국수 좌판 앞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지. 기억나니? 국수 좌판 맞은편에 작은 철공소가 하나 있었어. 매일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던 곳인데 거기 앳된 수습공 아이가 하나 있었단다. 15이나 되었을까. 깡마른 몸의 얼굴은 늘 창백해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싶은 아이였어.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기술자들은 밥을 사 먹거나 제 국수를 먹으러 왔지만 그 아이만은 늘 공장 구석에 숨어 식어 빠진 도시락이나 빵을 뜯어 먹곤 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제 가마솥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해 보이던지. 며칠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쓰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칠 무렵 국수와 육수가 조금 남았기에 저도 아까워 못 먹던 것을 그릇에 담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쭈뼛거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라. 든든히 먹어야 기술도 배우지. 아이는 멍하니 그릇을 받아 들더니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댄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국수를 마시듯 먹어 치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요. 다 먹고 빈 그릇을 돌려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줌마. 하고는 공장 안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장사를 마칠 때쯤 그 아이 몫으로 국수 한 그릇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는 별말 없이 묵묵히 먹고 그릇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비를 맞고 있으니 남에게도 우산 하나 씌워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와 혀가 기가 막히게 예민했던 겁니다. 어떨 때는 육수에 향신료를 조금 더 넣거나 30분 정도 덜 끓였을 때도 귀신같이 알아채더구나. 쭈뼛거리면서 나에게 와서는 아줌마 오늘 육수에서 팔각향이 어제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라거나 오늘 국물이 더 깔끔해요라고 말해주곤 했지.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요리를 해야 할 팔자라는 걸. 저는 아이에게 요리를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번쩍 뜨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매에게 물려받은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법 양념 배합과 육수 끓이는 불 조절 시간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줌마는 배운 것도 없고 큰 능력도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이 기술뿐이다. 앞으로의 길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야 해. 저는 택시 안의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15살이던 깡마른 수습공 아이가 바로 오늘 밤 월궁에서 우리에게 90도로 인사하던 김지배인이란다. 본명은 김철수 김출소야. 이야기를 마치니 차가 딱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두운 차 안이라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엔 우리 모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을 때 비로소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월궁에서의 식사 이후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지은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관계가 정리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지은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지난번 레스토랑에서보다 더 환하고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살갑게 어머님 하고 불렀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님?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제비집이며 고급차 차 세트 같은 평소 제가 엄두도 못 낼 선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번엔 자기가 철이 없었다며 서운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자세를 낮추던지요. 그 후 며칠간 그녀는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는데 파와 마늘도 구분 못하고 설탕을 소금인 줄 알고 국에 넣으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성적인 모습은 사람을 홀리기에 충분했죠. 제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조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심지어 제 팔짱을 끼고 동네 시장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민호는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변했다고 진심으로 저와 잘 지내보려 노력한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며칠 만에 이렇게 180도 바뀔 리가 없으니까요. 마치 무대 위 배우가 열연을 펼치는데 관객인 저는 도무지 몰입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숱한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은이의 눈은 예뻤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라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어도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죠. 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건지. 그러다 어느 날 밤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날도 지은이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급한 회사 일로 잠시 불려나갔고 지은이는 저와 이야기나 더 하겠다며 남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제가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얌전하게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저도 곧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걷는데 베란다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가지 않은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깰까봐 목소리를 지극히 낮추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어둠 속에 멈춰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에게 그녀가 흥분과 자랑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너 그 늙은이 표정을 봤어야 해. 지금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어. 내가 말했잖아.
이런 노인네들은 입에 혀처럼 굴고 좀 굽신거려주면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려왔는지 지은이가 킬킬거렸습니다. 민호 그 사람 진짜 내가 객과천선한 줄 알아. 완전 샌님이라니까. 순진해 빠져서 속이기 딱 좋아. 물컵을 쥐인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심장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헛수고하는 거 아니니까. 그 노인네 생각보다 만만찮긴 한데 처음에 난 그냥 국수나 팔던 꼬장꼬장한 할망구인 줄 알았지. 근데 인맥이 꽤 있더라고. 뭐 상관없어. 내 진짜 목표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다 알아봤거든. 이 집 말이야.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이라 곧 철거된대. 보상금만 최소 수십억이야. 민호랑 결혼만 하면 그 돈 다 내 거야. 그때 가서 저 노인네가 누군지 알게 뭐야. 순간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낡은 집은 저와 죽은 남편이 결혼할 때 장만했던 신혼집이자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유학을 갈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은 이미 10년 전에 팔아버렸다는 사실을요. 아들이 부담감을 가질까봐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 공부시킨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싫어서 끝까지 비밀로 해왔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서서 존재하지도 않는 수십억의 미래를 설계하며 신나 떠드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집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야 아들의 앞날과 바꾼 것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건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지은이가 순진해 빠진 샌님이라 부르며 비웃는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이후에도 지은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여전히 상냥하고 싹싹하게 굴었죠.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 더 쌓았을 뿐입니다. 민우에게 당장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이 많고 한번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그날 밤 들은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해 이간질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지으니 쪽으로 더 밀어버리는 꼴이 될 테니까요. 말보다는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보고 느끼고 알게 해야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는데 지은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아 모처럼 민호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미간을 살짝 찌푸린 게 영 심란해 보였습니다. 저는 찬장에서 수십 년 된 낡은 닭이 세트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자사호차 주전자와 백자 차찻잔들이었죠. 베란다 테이블에 찻상을 차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서 엄마랑 차 한잔하자. 아들은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베란다에는 제가 정성껏 키운 난초가 연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었고 바람결에 은은한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맞은편에 앉히고 아주 천천히 차를 우릴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좋은 차십을 꺼냈습니다. 말린 차십은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어 보였죠. 민호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맑고 그윽한 차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려낸 물을 찻잔에 따르지 않고 과감히 버렸습니다.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첫물은 왜 버려요? 저는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좋은 차시피라도 처음엔 먼지와 떫은 맛이 묻어 있단다. 이렇게 첫물을 부어 씻어내야 차시피 잠에서 깨어나고 잔맛이 사라지지. 이걸 세차 시차라고 한단다. 다시 물을 부으며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하지만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요즘 지은이가 좀 너무 애쓰는 것 같지 않니? 민호가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요즘 잘하잖아요. 지난번 레스토랑 일 죄송해서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해서 비현실적일 만큼. 저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월궁에서 밥 먹던 날 그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족으로서 밥을 먹는 것보다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 태도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잖니. 사람은 어떤 깊은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될 수는 없단다. 그건 변화가 아니라 위장이야. 민호의 미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보렴. 세상에는 향을 입힌 가양차, 지아상차라는 게 있어. 처음 맡으면 향기가 진동하고 화려해서 아주 대단해 보이지. 하지만 막상 마셔보면 입안에 텁텁한 인공 향만 남고 뒷맛은 쓰고 떫단다. 깊이가 없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직시했습니다. 지금 지은이가 보여주는 열정이 꼭 그 인공향이 들어간 차 같구나. 겉으로는 향기롭고 화려한데 이 엄마는 거기서 어떤 진심의 온기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 아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오히려 불안하더구나. 그 진한 향기로 다른 냄새를 덮으려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두 번째 우린 차를 수구에 담아 다시 아들의 잔에 채워주었습니다. 찬물은 호박처럼 투명한 황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차는 지금 이 잔처럼 향이 은은하고 요란하지 않아. 처음엔 심심할 수도 있지만 목을 넘기고 나면 혀끝에서부터 단맛이 올라오고 긴 여운이 남지. 그게 진짜란다. 오래가는 맛이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스스로 맛보고 깨달아야 할 몫이었죠. 오후의 햇살이 베란다를 비추고 난초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따라주는 차를 한 잔, 두 잔 비워냈습니다. 처음의 거부감과 혼란스러웠던 눈빛이 점차 깊은 생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잣잔을 만지작거리며 지은이와의 지난 시간들을 제가 말한 차의 이치에 비추어 다시 되감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모자는 말없이 차 한 주전자를 다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봄비의 옷이 젖듯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특히 지은이와 있을 때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했다면 이제는 제3자처럼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제 말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 것이죠. 지은이도 그 변화를 감지했는지 더욱더 안달이 나서 값비싼 선물을 사오고 더 달콤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삼류 배우처럼요. 저는 여전히 조용한 관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연출가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 민호였으니까요. 결말은 그가 정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저도 꼭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민호가 선물한 명품 목걸이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메인 요리를 다 먹어갈 즈음 민호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밝았던 표정을 거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민호 씨, 왜 그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뭔데 말해봐. 걱정되잖아. 지은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집 재개발 계획 말이야.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 강제 수용을 한다네. 그래서 보상금이 쥐꼬리만큼 밖에 안 나온대. 엄마 말로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는 수준이라는데 빈털터리. 그 네 글자가 나오는 순간 지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잡고 있던 민호의 손을 반사적으로 놓더군요.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큰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지은이가 따지듯 몰아붙였습니다. 변호사를 사든 시위를 하든 해야지 수십억이 걸린 일인데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그럼 우리 미래는, 우리 집은. 그녀는 생일이라는 것도 잊은 채 흥분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에 서린 것은 기쁨이 아니라 탐욕이 좌절된 분노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변명도 화도 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순식간에 괴물로 변해버린 여자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지은이는 아차 싶었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시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호가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직시했습니다. 지은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우리 집 10년 전에 나 유학 보낼 때 엄마가 이미 파셨어. 재개발이고 뭐고 우리 집 아니야. 지은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집이나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네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돈 많은 나였다는 걸. 아니, 민호 씨 내 말 좀 들어봐. 지은이가 횡설수설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과 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린 여기까지 하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부축해 그 화려한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혼자만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아물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걸 알기에 침묵으로 위로를 대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반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8시가 다 되어서야 방문이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민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났니? 배고프지? 따끈한 계란찜 해놨다. 얼른 세수하고 와서 밥 먹자.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에 밥을 비벼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민호는 칼같이 퇴근해 집으로 왔고 저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듯 아들의 마음에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민호가 다가와 쭈뼛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함, 고마움, 그리고 후련함 같은 것들이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야? 제가 웃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마음 고생시켜 드려서요. 저 이제 알았어요. 밖에서 번지르르해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요. 비싼 레스토랑의 분자 요리보다 엄마가 해준 이 계란찜이 훨씬 더 귀하고 맛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제가 쥐고 있던 고무장갑과 행주를 가져갔습니다. 엄마는 들어가서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서툰 솜씨로 그릇을 닦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훨씬 더 듬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 민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친구 한 명 데려와서 밥 먹어도 돼요. 그의 눈빛에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 티셔츠 청바지를 입은 다나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 집 텃밭에서 키운 상추랑 고추인데 좀 가져왔어요. 그녀가 내민 바구니의 채소에는 싱싱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와 손을 씻고 저를 도왔습니다. 명품 이야기도 NFT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난초 물 주는 법을 묻고 갈비찜 양념 비법을 궁금해했습니다. 식사 도중 서연 씨가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국수 장사하시면서 혼자 민호 씨 키우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민호가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고기를 집어 서연 씨 밥 위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함께 소박한 집밥을 먹으며 행복해할 짝을 찾았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순조롭게 무르익었고 1년 뒤 민호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직접 만든 은반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축하 식사를 하러 가기로 한 날 민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월궁에 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웃는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덮어쓰기 하자는 아들의 속 깊은 뜻을 알았으니까요. 3년 만에 다시 찾은 월궁. 이번엔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무시하는 여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착한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룸 문이 열리고 김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누님, 이번엔 연락도 없이? 그는 민호와 서연 씨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젊은 요리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누님, 이 친구는 제 수제자 박건우 파크간 우입니다. 솜씨도 좋고 성실한데 딱 하나 육수 맛이 2% 부족합니다. 옛날 누님이 끓여주시던 그 깊은 맛이 안 나요. 김지배인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갑니다. 누님 그 국수 비법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이 친구 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 레스토랑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엄마 심정숙이 아니라 최고의 국수를 만들어내던 요리사 심정숙의 열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젊은 요리사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30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고모는 무슨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좋은 사골 고르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 월궁의 작은 주방으로 출근합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저를 심사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민호와 서연이는 주말마다 와서 제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행복해합니다. 행복은 먼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걷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아이에게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던 선의 아들에게 차 한 잔으로 깨달음을 주던 지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선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심정숙 여사님은 며느리와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차 한 잔의 여유와 기다림으로 아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현명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임 여사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연륜으로 상처받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